자산시장에 버블이 끼어도 엄청나게 끼었구나. 투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까지 들어와서 나한테 주식 추천을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주제는 바로 버블 붕괴 편입니다. 그럼 버블이 붕괴되면 주가도 폭락하고 부동산도 폭락하잖아요. 네, 금값도 떨어집니다. 네, 금값도 다 떨어지고. 그럼 비트코인은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저 비트코인 잘 모르는데 네. 그냥 제 판단만 말씀드릴게요. 모든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데 비트코인만 버티고 있는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네. 같이 혼날 것 같아요. 그것도 자산이라고 치면 네. 똑같죠. 일단 사람들이 살 돈이 없어요. 네. 그렇죠. 주식시장에서 번 돈이 비트코인도 사고 부동산으로 벌어서 비트코인도 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 폭락하고 주식 폭락했는데 비트코인 비싼 값에 사줄 돈이 있을까요? 없죠. 이건 기본적인 관점이고 네. 뭐 비트코인이 얼마나 더 올라갈까 뭐 이런 것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 버블이 붕괴됐을 때 달러의 가치가 이제 위상이 좋아진다 이거였는데 이게 달러 우리나라 환율이 오른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자산 가치의 하락 대비 덜 떨어진다는 의미인 건가요? 화폐는 화폐로 보고 그다음에 자산 가격은 자산 가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팔면 네. 원화로 받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미국에서 미국 주식 팔면 달러로 갖고 있게 되겠죠. 네. 그다음에 원화를 달러로 바꿔놓으면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게 되겠죠. 이게 둘을 나눠서 보면 자산 가격 하락하는 거는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클 거다. 아까 말씀드렸고 그렇게 되면은 얘를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낮은 상태에서 팔았어요. 네. 팔으면은 내가 원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달러를 살려고 보니까 달러가 뭐 예를 들어 1,300원, 1,400원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얘는 상대적으로도 또 달러 대비해서 가치가 없는 거죠. 환율에서 또 손해를 본 그렇죠. 거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예를 들어서 30%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내 자산 가치도 30% 빠졌어요. 네. 근데 난 이제 미국에서 그만할래. 그러고서 팔았어요. 달러를 팔았는데 한국은 환율이 뭐 한 15% 올라가지고 내가 이거를 원화로 바꿨더니 15% 더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손실 본 거를 네. 한국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네. 손실이 줄게 되죠. 줄어드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몇 가지 질문 좀 더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그 테슬라 향후 뭐 좀 주가 및 미래 좀 부사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부사장님 늘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테슬라는 제가 2017년에 낸 책 정말 많이 팔렸는데 네. 거기 2035 일의 미래로 가라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회사로 테슬라에 관련된 것들이 정말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나와요. 네. 저는 근데 테슬라에 투자는 안 했는데 어쨌든 그만큼 잠재력이 높은 회사였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애널들 분석으로 보면은 너무 과도하다. 한 $150 정도가 적절하다는 사람도 나타났고 아니야. 테슬라의 미래는 최소한 지금 가치로 볼 때 한 $1,000는 돼야 된다는 네.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테슬라가 지금 가치를 유지하거나 또는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을 투자자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한 번 더 보여줘야 돼요. 그런 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반대 요인들만 자꾸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기존 내연기관 만들던 자동차 업체들이 우리도 전기차 만들 거야. 뭐 아직 상대적으로 보면은 전체 점수를 주자고 하면 아직 테슬라를 못 따라가고는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지금 전기차 많이 양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테슬라에게 위협이 되는 거는 현대자동차 이런 데보다는 어쩌면 고급 브랜드들일 수 있어요. 고급 브랜드의 차를 타는 사람들은 뭐 기름값 걱정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걔네들 전기차는 성능도 좋잖아요. 이 주행거리가 문제지. 승차감도 좋습니다. 네. 배터리들이 바닥에 깔려 있어서. 근데 이 고급차 브랜드들이 이제 계속 양산차를 쏟아내기 시작하면 테슬라한테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죠. 이런 뉴스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더 가려면 네. 뭔가 혁신적인 걸 다시 보여주기 시작해야 되고 그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이 다시 커져야죠. 네.
부사장님은 아까 말씀드린 그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예. 이런 거 자산 가치가 있다고 보시나요? 요즘 뭐 이런 쪽에서 뭐 버블이다, 이건 투기성 자산일 뿐이다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앨런 머스크든 다른 세계적인 분들도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에 투자하시는 분들 좀 늘어나고 있고.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제가 제일 아주 강력하게 주장한 분의 책을 2014년에 스티브 사마티노 네네. 책에서 읽고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저는 뭐 투자는 지금도 하지 않는데, 네.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의견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처음 시도된 그런 거고, 근데 결국은 이걸 누가 좋아하고 누가 싫어하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이 비트코인 신과 같은 암호화폐 누가 싫어할까요? 누가 진짜 화폐를 만드는 기존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죠. 당국이 싫어하죠. 네. 전 세계 모든 당국은 이 암호화폐를 싫어합니다. 기본적 스탠스가 싫고, 자기네들이 하더라도 디지털 화폐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유통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둘은 좀 완전히 다르죠. 여기 당국에서 내는 디지털 화폐들은 뭐냐면 네.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냥 종이 달러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달러라면.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자고 일어났더니 2배가 되는 일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진짜 달러처럼 움직이는 그런 자산들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달러보다 뭐 계속 갖고만 있으면 저게 더 좋아. 끝도 없이 오를 거야. 라는 그런 자산이 등장했다. 재미없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 이제부터는 나는 비트코인으로 주세요. 대금을 다 이걸로 주세요. 모두가 그러고 있다고 한번 보세요. 뭐 테슬라는 하고 있지만. 네. 그렇게 되면 달러는 뭐예요? 근데 저는 그걸 두고 보고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네.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생각이에요. 이게 뭐 자산으로서의 가치 있을 수 있죠.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있다고 보는데 네.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이걸 계속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측면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신 각국의 디지털 화폐랑 비트코인 연동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둘은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디지털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네. 네.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진작에 해놨어야 되는. 그렇죠? 진작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코인이 1달러였어요. 근데 1코인이 내일 되니까 2달러 돼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 둘은 맨날 싸우는 관계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당국은 쟤들이 못마땅할 거고. 요런 스탠스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되고 네.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겁니다. 원래 부사장님이 이제 유튜브에서 가장 핫해진 게 사실 뭐 QQQ, SPY 거의 약간 홍보대사 같은 느낌이 있으셨어요.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게 이제 뭔가 SPY랑 QQQ를 매달 월급날에 계속 꾸준히 모아라.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뭐 사람마다 상황마다 좀 다르게 적용될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 뭐 변동성이 있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고 다시 오를 수도 있고, 지금부터 뭐 그런 시장의 변동성과 상관없이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월급날 계속 꾸준히 그냥 모아가도 괜찮을까요? 괜찮죠. 자꾸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괜찮아요. 일단 뭘 오해하고 있고 그 오해를 좀 푸신다면. 저는 제 얘기를 들으시는 층들이 되게 다양해요. 그쵸. 근데 이게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한테 하는 얘기인지를 잘 봐야 되는데 네. 또 본인의 투자 기간도 관련이 있어요. 내가 지금 뭐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네. 만약에 제가 이 경제 상황은 계속 바뀌는 거니까 SPY나 QQQ는 잘 갈 거예요. 아마 내년에도 잘 가고 있을 거고 뭐 올해도 가긴 갈 거예요. 네. 단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려고 하면 네. 아까 말씀드린 그쪽으로 가는 게 옳아요. 지금 이건 뭐 뻔한 경제 상황이잖아요. 다들 그렇게 갈 거로 예측하고 있고 네. 그럼 나만 뭐 좀 덜 오를 거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다. 하지만 조금 내가 안정적으로 가고 내가 월급날마다 사 모으는 거 네. 만약에 작년 이맘때는 QQQ예요. 올해 이맘때는 SPY가 더 잘 갑니다. 그러니까 SPY로 사 모으시는 게 옳고 연말에 가보면 진짜로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큰 거시적인 것들이 어떻게 가느냐를 두고 얘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애들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월급날을 사 모으는 거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특히 처음 이제 뭐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좀 걱정하는 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좀 환각에 빠져 있어요. 이게 이제 시장이 조심해야 될 때인데
5% 수익이 났다는 걸 네. 하나도 돈을 못 벌었다고 이해하는 분들 많고 맞아요. 10% 벌었다고 하면 옆에 들여다보니까 더블 났다고 하니까 이거 리스크도 같이 키우고 있다라는 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 시장에서는 시장이 변하는 거에 잘 따라갈 수 있는 분들은 그 방법을 쓰고 나는 그냥 시장의 평균 수익률 정도만 추구하고 갈 거야 라고 하면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겁니다.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시장 전체를 사는 방법으로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래 하시고 뭐 좀 잘하실 분들은 좀 더 수익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10%가 네. 진짜 높은 수치인 게 높죠. 은행 이자보다 한뭐 7, 8배가 많은 거잖아요. 그 또 많은 돈 내시는 분들은 거기다 세금까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까지 물리고 내면 정신없죠. 어떻게 보면 10% 수익이 나면 은행 1년 이자를 한 번에 번 건데 몇 배나 더. 10%가 은행 1년 이자가 아니고 네. 7, 8년치 이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은행 1년 이자는 이제 몇 배나 더. 네. 그러니까 7, 8배니까 7, 8년이 되는 거겠죠. 작년에 그렇게 이제 자산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오면서 아직 뭐 사실은 불꽃은 아직 타오르지도 않았는데 네. 이미 사람들은 환각에 빠져 있어요. 이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책에서 케네디 대통령 아버지 얘기 써놨잖아요. 네네. 대공황을 피해간 투자로 아주 유명한데 구두 닦기가 어느 날 맨날 이제 그 구두 닦으러 가는 그 구두 닦기가 있는 그 구두를 닦으러 갔어요. 네. 갔는데 하루는 그분이 이 아버지 케네디한테 종목을 추천하더래요. 근데 이분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자산시장에 버블이 끼어도 엄청나게 끼었구나. 시장에 투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까지 네. 들어와서 조금 배운 걸로 이걸로 나한테 주식 추천을 하는 거 보니까 네. 나 이제 버블이 터질 때가 가깝다. 다 그만 정리하고 나가야겠다. 네. 그게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물론 이제 지금 아직은 이런 경제적인 요인들 또 각국 그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취하는 스탠스에 따라서 적어도 뭐 1년 이상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내년 연말까지는 끄떡없이 갈 것 같아요. 하지만 조심해야 될 때에 이미 진입하고 있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큰 거 피해가면 대박 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방금 부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제 책에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미국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될 수 있던 배경에는 그의 아버지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가 있다. 조지프 케네디는 주류 수입이라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쌓았다. 그리고 그 돈을 주식시장에 투자하여 막대한 부를 거머쥘 수 있었다. 그는 1927년 대공황도 피해갔다. 대공황 직전 모든 주식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부가 있었기에 존 F 케네디는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조지프 케네디가 주식을 대거 매도하여 대공황의 주식시장 붕괴를 피한 것이 구두 닦기 때문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월스트리트의 한 구두 닦기에게 구두를 닦았는데 어느 날 구두 닦기가 그에게 좋은 종목을 추천했다는 것이다. 이 순간 조지프는 주식시장이 버블이라고 판단하여 그날로 주식을 전량 매도하였고 그렇게 그의 자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그러나 여러분이라면 조지프 케네디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그는 회사의 내부 정보에서부터 온갖 공개 정보까지 두루 섭렵하고 있었고 주식시장의 가열 상태에 대해 알고 있었다. 구두 닦기가 활용 점정을 한 것일 뿐이다. 그렇죠. 야, 저는 구두 닦기 이야기는 뭐 몇 번 들었었는데 이 이야기 가장 시초가 이 존 F 케네디의 아버지인지는 몰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구두 닦기나 그런 얘기 하면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주변에 지금 뭐 동네에서 이제 아주머니라든가 이제 주식에 전혀 관심 없으신 분들이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빠져나가는다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돼 있어야 되는 거는 주식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런 걸 섭렵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때 중요한 사실 그 구두 닦기 그 주식 투자 추천이 하루 전종을 찍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아니,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면 좋은 일이지, 네. 왜 빠져나가야 될 때요? 라고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쵸. 그걸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시장에 투자되는 돈은 유한해요. 일단 뭐 총통화라는 게 있고, 뭐 어쨌든 그게 다 갈라져서 들어가 있는데, 시장에 풀려 있는 돈은 유한해요. 뭐 그게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당국에 의해서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양은 유한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계속 주가가 오른다는 거는 더 높은 가격에 누군가 주식을 계속 사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한 구두 닦기의 돈까지 다 들어왔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들어올 돈이 없구나라는 얘기예요. 이젠 끝났구나. 그러니까 주가가 못 오르는 거예요. 네. 폭락만이 대기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가
고점이니까 돈이 최고점이라는 있는 거죠. 사람은 난 고점에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미 선투자했던 사람들은 잔뜩 벌었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장에 늦게 참여한 사람들한테 다 던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폭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고 저렇게 대량으로 매도가 나오는 거 보니까 나도 털고 나가야 됐네. 나 30%밖에 못 벌었는데 나갈래. 그 다음에는 나 20%밖에 못 벌었는데 나도 나갈래. 계속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 반복일 수 있겠네요. 이 먼저 그렇게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먼저 주식을 사서 갖고 있는데 점차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마지막까지 샀어요. 그럼 굉장히 고점이 됐겠죠. 그럼 당연히 주식 투자하신 분은 당연히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파는 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선수분들이 고점에 팔면 이제 개미이신 분들은 폭락을 보면서 무서워서 저점에 계속 팔겠죠. 그럼 폭락이 되면 다시 고수분들이 다시 와서 지금 또 사야 되는구나. 네.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부동산은 근데 더 무섭게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이 계속돼 가지고 누군가가 내가 이 고금리를 버텨가면서 네. 집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쨌든 나오겠죠.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걸 매물로 내놓습니다. 처음에는 높은 가격에 내놔요. 네. 근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걸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요. 네. 그렇죠. 그 고금리를 견디고 앞으로 계속 집값이 오른다는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로 사는 사람도 상황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파는 사람이 내가 1% 금리에 집을 샀던 사람이 3% 금리가 돼서 내가 실제로 내야 될 돈이 5%를 이자로 내야 돼요. 네. 그런데 이 상황이면 집을 사는 사람도 담보 대출을 받을 때 5%로 자기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5%를 견디고 내가 이 집을 사야 되는가 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요. 그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지겠죠. 이건 무슨 소리냐면 집을 살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져요. 그게 금리 인상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무조건 팔아야 되는 사람들부터 이제 급한 사람들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네. 이 사람들은 가격을 낮춥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을 낮춰서 한번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그게 지표가 돼버려요. 지금까지 오르기만 하던 집값이 드디어 빠졌네? 나도 빨리 팔아야겠다. 안 팔려요. 왜냐하면 벌써 이미 고금리 상태가 돼 있잖아요. 안 팔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가격을 낮춰요. 금매. 그러다가 저 밑에 가서 하나 덜렁 거래돼요. 그러면 이게 집값이 돼버린 거예요. 옛날엔 주식도 그랬잖아요. 상한가 20 며칠, 하한가 아무도 못 팔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그 자산 시장이 폭락할 때 벌어지는 무서운 일입니다. 또 최근에 부사장님 새로운 걸 또 시작하셨더라고요. 튜브요? 네, 유튜브 요즘 시작하셨다고.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야, 유튜브 채널에 상당히 많이 출연하셨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채널을 만드셨는데 채널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머니 클래스입니다. 아, 머니 클래스. 네. 여기 지금 현재 구독자는 어떻게 되나요? 김 작가 TV하고 비교 불가고요. 네네. 제가 개미 정도 되면 네. 불곰쯤 되세요. 밟히면 죽어요. 궁금한 게, 머니 클래스라는 것과 이제 부사장님이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금융과 경제,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올라올 것 같은데 유튜브 직접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시간이 없어서 정말 쩔쩔매고 있습니다. 네. 괜한 짓 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이건 시작할 때 먹었던 마음 전 또 잘 견디고 네. 꾸준하고 네. 그런 걸 잘 하니까 잘 해낼 거고 전 혼자 하는 게 아니어서 천만다행이에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성환 소장님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소장님 바쁘면 제가 해도 되고 또 둘이 같이 해도 되고 네. 그런 좋은 점들은 있습니다. 유튜브 해보시니까 향후 유튜브 이런 영상 플랫폼에 대한 미래 좀 어떻게 보세요? 영상 플랫폼 2차원이죠. 네. 앞으로는 이거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공부한 거 조금 말씀드리면 네. 이런 영상 플랫폼은 이제 점점 3차원으로 이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3차원으로 이동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제 야구 중계하는 거 TV로 보는데 TV로 보지 않고 안경 쓰고 봅니다. 물론 VR. 나중에는 안경도 없이 3D로 보게 될 건데 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키움을 응원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고척돔에 VIP석을 1,000원에 삽니다. 그리고 접속을 해가지고 딱 VIP석에 앉아가지고 야구를 3D로 보게 되죠. 공연도 이렇게 바뀔 거고 학교에 가면 애들 구석기 시대 구석기인들 어떻게 사는지
뭐 말로 설명하고 칠판에 그리는 것 갖고는 안 들어가서 되죠. 보는 거죠. 네. 저기 프랑스에 있는 구석기 동굴로 애들하고 다 접속 코드 하나씩 줘서 집에 침대에 누워갖고 안경 쓰고 갑니다. 가면은 다 박쥐 아바타로 싹 바뀌어가지고 애들이 쫙 동굴 벽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밑에 구석기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들여다보는 걸로 끝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생활에 이제 2차원이 아니고 3차원으로 다 네. 결합하게 될 거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뭐 메타버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유튜브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지금으로서는 뭐 최고의 지식 공유 채널이고, 네. 대신 이제 조금 너무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네.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야, 전 부자님 말씀 들으면서 방금 든 생각이, 이게 이제 2D에서 3D 이런 VR 쪽으로 이제 가면 결국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긴 하잖아요. 네. 메타버스나 이런 네. 쪽으로. 네. 결국 우리가 그거를 보려면 우리 눈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우리 눈은 사실 평소에 보는 것보다는 더 눈이 필요할 거란 말이죠. 네. 결국 안과 관련된 뭐 이런 거 관련된 뭐 주식이라든가 뭐 ETF나 뭔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것도 크게 보면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방금 좀 드네요. 실제로 뭐 그런 네. 장비들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볼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인공 눈이죠. 이런 거를 만드는 뭐 세컨드 사이트 이런 회사들도 있고, 주가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망막을 새로 이식할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자기 자가 세포 혹은 남의 세포를 활용을 해가지고 네. 뭐 망막 이식하는 기술들도 지금 수준급에 올라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바타가 가서 본 걸 내가 감각하게 될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려면 눈이 더 일을 하게 될 거고, 우리 눈의 피로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된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우리 미래의 투자 방법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주제가 이제 버블 붕괴인데, 시청자분들한테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예. 버블, 지금은 버블이 커지는 구간이니까 버블에 네. 올라타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네. 대신 이제 제 판단대로라면 끝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뭐 5년 뒤 뭐 이런 거 아니니까 네. 기왕이면 이제 두 가지, 수익을 낼 분들은 좀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옮겨가서 수익을 내는 것도 좋겠다. 그런 거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제가 알려드린 기초 투자를 하시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SPY든 QQQ든 여러 가지 그 위험한 경제 상황들을 다 반영해가며 성장하지만 네. 내가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최고다. 피할 방법들을 제가 조금은 설명드렸는데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이게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 오늘 만난 멘토님은 FN 이노에드의 조보행학 부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대한 기업은 늘 바뀌지만 늘 존재합니다. 그 기업의 주인이 되어 부자로 사는 건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복잡한 주식시장에서 위대한 기업을 찾아 성공 투자를 이루는 방법은 바로 관점입니다. 나만의 관점이 필요한 순간 우리가 봐야 할 책은 지난번 인터뷰했던 가치 투자의 대가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강방채 회장님이 쓴 강방천의 관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강방채 회장과 함께 투자할 수 있을까요? 강방천의 관점을 담고 있는 위대한 기업과 함께하는 펀드 투자 에셋플러스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내용 설명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